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25일 음력으로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학문하는 가정교회의 철학과 사상 강의를 한번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학문하는 가정교회 철학과 사상이 기본적으로 환구 문명사를 알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구 문명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부분에 굴곡되고 왜곡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톨릭이 들어온 지 한 200년 정도 되고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 정도가 되죠. 우리 한국의 이 가톨릭 성당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면 단위에 하나씩 성당을 세우고자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독교 교회가 한 집 건너 하나의 교회가 있을 정도로 매우 많죠.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도 많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예, 보통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명함이 이 목사인 분이 또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들은 무속이라고 하면은 마치 벌레 보듯이 하고 무당이라고 하면 소의 가죽을 뺏겨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무속인들 중에서 매우 수준이 낮고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그따위 행동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뿌리 있고 정통적인 무당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또 무속인도 살아가는데 각박하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이 점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갈취를 하고 삐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역시 일부 몰직하고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부의 소행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성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 가톨릭에서도 과연 그분들이 배운 만큼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신도들에게 갈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했을 때 저는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들이 결코 면죄부를 받을 만큼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국사를 복원하는 입장에서 오늘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불선도 기독교, 가톨릭 이런 기성 종교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이 그 무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무교였죠. 수십만 년 동안 무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을 시작하면서 잉여 농산물이 남아 돌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구가 폭증하고 폭발하면서 드디어 계급이 분화되어서 대대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때에 돌창으로 사용하던 무기에서 우리가 청동을 사용하는 금속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이라든지 화살촉을 만드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특히 그 흑해와 카스피해 근처에 그 자리 잡았던 히타이트의 그 철기 문화가 나타나면서 대대적인 이런 전쟁을 치르는 우리 사회가 혼란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렇게 군사력이 강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계급 문화가 등장했다는 뜻인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제 왕권 국가의 모태가 되고 있는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제사문화와 군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 일치사회의 이 무문화가 재정이 이제 분리되는 그 상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무문화는 무교는 무성과 무속으로 구분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성은 지배자인 재정 왕권과 더불어서 거기에 서로 협력하고 보좌하는 문자 권력으로서 남아서 그들이 만드는 그 종교가 바로 유불선도, 기독교, 기타 이런 기성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성 종교는 권력과 결탁하면서 살아남았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교는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성은 피지배 계층에 자리 잡으면서 이 민중적인 삶과 기층민중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달래주는 그 문화로서 무속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 9,000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 문화가 계급적인 문화가 깨어지는 시기가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왔어야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까지 이 무문화는 적어도 수천 년 동안에, 적어도 제가 한국 문명사를 공부하면서는 적어도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1910년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거는 100년 정도에는 사회를 변화해 오면서 그 민주화가 되면서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졌던 이런 무문화가 이제는 해체되는 입장에 이제 놓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그걸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무속과 무당들은 기층민중의 서민과 어려움을 같이 고통하면서 걸어왔던 또 장단점이 있고 폐해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무성은 무성대로 훌륭한 좋은 장점이 있는가 반해서 또 폐해도 있었던 것이죠. 그 폐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군권과 문자 권력이 합세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계급 문화를 만들어서 수수 천년 동안에 피지배 계층을 억압하고 그 지배해왔던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세세히 따져 들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판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하나의 무문화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무문화는 그 샤먼 문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샤먼 문화는 북방의 그 천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에 걸쳐서 이렇게 번성했던 철학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샤먼 제국과 샤먼 문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타이트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문명인데요. 우리도 지금까지 바로 현재에까지 이러한 페르시아 문명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말과 글을 포함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그 정신세계가 이 페르시아 문명의 샤먼 제국의 샤먼 문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박영숙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머니즘이라는 단순히 무속이나 무속으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샤먼 제국과 샤먼 문명이 왜 샤머니즘이 정치 철학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 샤먼 사상과 이 철학은 바로 우리의 이 고대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주공화정에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이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그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우리가 해방이 된 지도 지금 현재 근 80년이 정도 되고, 근 8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전제 왕권 국가에서 벗어난 지도 근 100년이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전제 왕권 국가나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의 시대와 그 다음에 전제 왕권 국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층민중들은 포획되어서 규제되어 포획되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의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조선시대 때보다도 더 계급적으로 지금 이제 더 억압받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조선 총독부 시대와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조선 총독부 시대와도 같은 그런 지금 현재 그 영향을 지금 현재 피지배 계층에게 지금 현재 그 억압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갖 그 인연 쿠데타를 포함해서 군사 쿠데타를 포함해서 검찰 쿠데타까지 이러한 쿠데타를 거치면서 일반 서민과 기층민중과 일반 국민들이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주인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포획되고 규제되어서 그들 속에 뭐냐면은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가야 될 길에 우리는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뭐냐면은 기성 기독교나 가톨릭을 비롯해서 그 가톨릭과 기독교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무속인과 무당인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는 위정자로부터 너무나 많은 지배 명령과 억압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동안 믿고 우리가 따랐던 또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그 배신을 그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문재인을 비롯해서 친문 세력과 그 다음에 586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권 세력과 호남의 민주화를 열망하고 갈망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낙연과 이낙연을 비롯한 그런 그 수박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지금까지 포획되고 규제돼서 우리가 놀아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저도 뒤늦게서야 알았고 제가 이것을 제가 깨우치는데 지금으로부터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평생을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럴진데 일반 보통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는 전혀 뭐냐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너무나 많은 위정자로부터 그 기득권으로부터 우리가 착취를 당해 가지고 착취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오늘날에 그들이 우리를 뭐냐면 쪽쪽 빨아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속과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느냐?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맥락인데요. 그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숨을 쉴 정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자기 생각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까지 우리를 개돼지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느냐,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가 돈을 벌었느냐, 너가 어떻게 뭐냐면 자식 출세시켰느냐만 묻지 무엇이 옳고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묻지 않는다는 뜻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벌고 출세시키면 그뿐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지역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청도, 경상도, 영남, 호남, 그 다음에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우리가 지역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가지고 투표하지 않고 내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인맥과 나에게 관계가 전혀 정치와는 무관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찍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는 전선을 가지고 있는 진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투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같은 고향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적으로 뭐냐면은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과 자식 출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은 전혀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표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갖고 노란 그룹이 바로 진보 민주 통일 세력 안에서도
문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문바들을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청와대에서 공부했던 정치했던 년놈들, 그 다음에 586이라고 말하면서 586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586이라고 대변하고 있는 한국 학생운동권의 대북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대협 출신들, 그들이 뭐냐면은 결국 기득권으로 오르면서 그들이 가진 자들과 기득권들과 같이 놀아나면서 기층민중을 배신하고 진보 민주 통일의 이념을 흐트려 버려서 전선에 이탈함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의 민주화를 퇴보시켰고요. 호남이라고 우리가 호남 사람들이면은 5.18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의 성지에 우리가 대우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호남 사람이라면 항상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낙연과 이낙연 일파, 송갑석이라든지 박광훈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호남 출신들 국회의원들과 호남 광역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민주당의 모든 뿌리에 한가득 한 놈들은 전부 다 전라도 놈들이잖아요. 이들이 뭐냐면 갖고 놀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정치가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르짖어도 그들은 결과가 한국의 민주화의 촛불을 배신하고 5.18 민주정신의 광주민주화 운동을 배신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 그들이 타입함으로 해서 우리 기층민족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 촛불혁명을 들고 한국의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사람들을 짓밟아버린 일대의 대사건이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학생운동권과 친문, 이낙연의 호남 세력을 우리가 이제는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전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식의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핵심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공적 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부합하면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 학생운동권 친문 이낙연과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수직적 리더십에서 이제는 이재명과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에 돈 많이 벌고 자식 출세 시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억강부약하고 대동사회와 사회국가 건설을 바탕으로 하는 행태로 우리가 분권화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면서 협력하는 시대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고, 친문과 호남 민주화 세력과 학생운동권의 명망과의 무능력으로 우리가 이 검찰 구태타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성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분 다시 이들을 같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포대에 물을 새롭게 담아야 될 때가 왔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문예학술원을 비롯해서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가 민주화 그룹들이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대표했던 학생운동권을 대표했던 우리가 전대협 의장인 이인영이라든지 김민석, 임종석과 같은 우상호, 기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정치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이 정치계에서 서서히 이제 물러갈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우상호는 자기가 그 586을 대표해서 정치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그 학생운동권 중에서 양심을 가진 세력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이낙연이는 뛰쳐나가가지고 개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었던 그룹들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 새로운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독일과 스위스식 모델이고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이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바탕으로 기본권을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 그룹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합쳐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호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성보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동섭 박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 뭐냐면은 정치, 사상, 경제의 틀을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중앙이 없는 탈중앙화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지방 분권이 아니라 지방 자치가 아니라 지방 연방 형태의 국가 형태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분권화 자유란 네트워크 하는 방식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를 정착하기 위한 이재명 시대와 함께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이러한 것으로서 생활민주주의를 뭐냐면은 목표로 하는데 실천 방향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자립자치자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개인공화국을 이루면서 우리가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문명사를 뭐냐면 복원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샤머니즘은 단순히 우리가 무속과 결부시켜서 비합리적이고 그 이성적이다고 명목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대사의 중심 사상으로 있었던 이데올로기로서 샤먼 제국과 샤먼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것이 토론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 샤머니즘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뭐냐면은 한다는 것은 무식한 그를 표현하는 그게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 체계를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 문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태고사의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뭐냐면은 형태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철학적인 바탕이 우리가 의식화되고 무엇이고 또 존재는 무엇이며 기타 우리가 상징체계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칸트에 와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 된 질문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성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계될 때 객관적인 세계로 나아갈 때 주관적인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역할 존재를 가져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또 우리 사회가 어떤 모순으로부터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뭐냐 앞 시간에서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명목적으로 이게 객관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종교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윤리 도덕이 어떻게 해서 뭐냐면은 이 그 플랫폼적 사고를 가질 수 있고 프로그램적 사고를 가지고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고력의 생각하는 힘을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갈 때
우리는 뭐냐면은 발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연구했던 우리가 그 막시즘이라든지 그다음 실존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구조주의를 오면서 이들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이 한국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철학과 사상을 함께 공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이성작용과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 동양에서 가져가서 이들이 이성의 작용과 합리성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이 이성작용과 합리성을 대표적으로 주창한 그 사상가들이 누구냐면 막스하고 엥겔스하고 실존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중요시 여겼던 인간의 이성작용과 합리성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주체적인 의사 결단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고, 역사적 가치 결정의 결단을 중요시 여긴다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주체적 의사 결정의 결단을 중요시 여기고, 역사적 가치 결정의 결단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몽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여기에 치중해서 지상주의로 나게 됐는데, 우리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서구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시가 발동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주의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구조주의라는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그 대표적인 철학자는 레비스트로스하고 라캉이라든지 바르트 같은 사람인데,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지. 우리가 탄생 배경은 미개사회, 원시사회나 신화에서처럼 거기에서는 혼란의 시기였다는 것이고, 역사적 목적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은 해체해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가 레비스트로스 같은 분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포스트 구조주의로까지 오게 되는데, 결국은 인간에 대한 반인간주의, 또 서구 중심주의에서 반서구주의, 이성에 대한 반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비합리주의로 이제 나타나서 이들이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데리다라든지 푸크라든지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라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혼돈된 사회로서 우리 사회는 현상은 광일의 시대고 족쇄의 시대고 폭력의 시대고 정신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런 혼란에 빠져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철학과 사상에 중요한 환국 문명사를 복원해서 한국 문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밝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문명학술원에서도 오랫동안 기획되었던 바로 한국 문명사를 놓기 위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6, 7년 동안에 노력하여 여기에 대한 징검다리를 이제 놓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태고사나 상고사, 고대사를 넘어서 근대사, 현대사까지 우리가 사상과 철학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생명사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의 현실 정체를 함께 고려해서 같이 연구해보는 시대로 이제 맞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론하고 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론장에서 서로 사롱해서
카페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생활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다. 자, 그래서 최동석 박사님 말씀하시는 바로 탈중앙하고 분권화하고 자유화하고 네트워크하고 협력하는, 그 다음에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주하면서 연방하는 형태로서 우리 사회에 공론장이 만들어져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롭게 견인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